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박지용의 호텔 방 54의 화림, 상덕이 테이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있다. 상덕은 박지용의 아들이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을 보고 있다. 박지용은 부엌에서 위스키를 잔에 부으며 상덕에게 사진에 관한 얘기를 한다. 그때가 제 아들놈 웃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입니다. 실은 앞에 두 아이가 더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부 유산하고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박지용이 잔을 들고 돌아서서 김 선생님께서는 자식이 있으십니까? 하고 묻는다. 상덕이 곧 시집 보내는 딸내미 하나 있다고 하자 박지용이 축하를 보내고 상덕은 축하는 무슨 하며 멋쩍어 한다. 박지용이 혹시 따님께서도 비슷한 일을 하시나요? 하고 물어보자 상덕이 살짝 거만한 자세로 코쳐 앉으며 우리 딸아이는 KAIST에서 우주공학 전공을 해서 지금 독일에서 항공회사 다니고 있어요. 이제 결혼한다고 아주 뭐 난리 법석 아이고. 하소연하는 척한다. 박지용이 재밌네요. 아버지는 풍수사시고 딸은 우주공학이라니. 하고 말하자 김상덕은 이게 말이요. 그 둘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아주 비슷한 구석이 많은 분야예요. 이 오행이라는 게 원래 땅을 기본으로 해서 물, 불, 쇠 그리고 또 나무. 이런 자연을 구성하는 필수 요건들을 공부하는 거고 55도 이게 우주공학이란 게 말이에요. 라며 또 일장 연설을 하려 하자 박지용이 그럼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말을 끊는다. 박지용 씨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하고 상덕이 추궁하자 화림이 상덕을 돌아보고 박지용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지만 약간 당황한 듯 미묘하게 얼굴을 굳혔다가 시선을 피하고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하고 모르셔야 한다. 이어 상덕은 383427-183-189 위도와 경도 그 비석 뒤에 새겨져 있던 숫자들 그 기순애라는 스님 말이죠. 내 그 양반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소름 끼치도록 정확해. 어떤 명백한 의도가 보인다 말이에요. 라고 말한다. 박지용은 정말 모르겠다는 얼굴로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두 분께 속이는 것은 없습니다. 하고 말하자 상덕은 한숨을 쉬며 말한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그런 정체불명의 악지에서 이장을 한다는 거는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맨손으로 지뢰를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때 화림이 끼어든다. 대살굿을 해보죠. 상덕은 소파를 탁 치며 내 그럴 줄 알았다라며 허수음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난다. 화림이 굿이랑 이장이랑 동시에 하는 거지. 왜 이래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 라고 하자 상덕은 난 내가 안 해본 건 안 믿어. 하고 말한다. 화림이 이장할 때 하는 건 처음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라며 주장하더니 56안이 잠깐만 왜 우리가 지금 김 선생님 허락을 받고 있지? 직관이 한국에 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꼰대들하고 일하기 힘들다니. 라며 도발하자 상덕이 발끈하자 화림이 맞받아친다. 결국 상덕은 망연히 창밖을 보며 이 호텔 자리가 좋네. 57라는 말로 동의함을 대신한다. 얼마 후 박지용의 조부 묘에서 대살굿과 파묘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화림이 대살굿에 대해 설명하는 내레이션이 나온다. 액돌리기라고도 하는 일종의 속임굿이며 돼지띠 일꾼 5과 대물인 통돼지 5을 준비한 다음 서로 연결하고 58그 5명이 묘를 파괴하면 그 땅에서 나오는 음한 기운을 대물로 보내 무당인 화림이 대신 날려버리는 원리. 이때 한국에 거주하던 지용의 고모 59박 정자가 현장에 찾아와 지켜보게 된다. 집사는 박지용에게 여사님이 결국 고모에게 알려준 것 같다고 말한다. 62여 화림이 부엌칼 투자루와 신발을 손에 들고서 어깨를 들썩거리며 나타난다. 61봉길은 무당복을 입은 화림의 흰 컴퍼스 올스타끈을 바짝 묶어준다. 62영근이 충문을 읽으면서 일의 시작을 알린다. 봉길이 북을 치며 경문을 외우고 63화림이 조금씩 어깨춤을 들썩이면서 대살굿을 시작한다. 칼 두 개 64를 잡아 땅에 내던지 고 65 다시 잡아 들고서 악단 앞에서 머리를 흔들다가 허벅지에 칼을 대고 긋고 바람을 불어넣은 뺨에 대고 그어도 아무런 상처도 나지 않는다. 불타는 장작불에 손을 한참 넣었다가 66수검댕이를 얼굴에 묻히고 나서는 뾰족한 칼 끝을 목에 대고 정을 망치로 치듯이 치는데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67화림이 칼춤을 추는 가운데 이어서 묘 주인의 장손인 박지용이 파묘요. 하고 고함 치면서 3번 삽으로 묘를 내리친 후 파묘가 진행된다. 화림은 탁 잡은 피를 마신 후 입가가 피로 범벅이 된 채 통돼지를 칼로 벤다. 돼지띠 일꾼들이 삽으로 묘를 파헤칠 때마다 화림이 돼지를 칼로 난자하는 장면 68이 교차 편집된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일꾼들이 마침내 관을 찾아내고 굿은 멈춘다. 영근은 수고한 일꾼들에게 소금을 뿌려준 뒤 69. 70묘 바닥에 있는 상덕에게 내려갔는데 한기가 엄청나다고 말한다. 관 위에 덮인 붉은 천에 어떤 한자가 쓰여 있는데 너무 오래돼 알아볼 수 없다고 한다. 고모가 그것을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는데 상덕이 고모를 돌아보자 고모가 시선을 돌린다. 그런 모습을 박지용이 지켜본다. 천을 걷어냈자 영근은 예전에 왕가에서만 썼다는 귀한 향나무관이 있어 놀란다. 71관을 밖으로 꺼내고 나서 영근은 일꾼들에게 관 그대로 운구차에 싣고 자신들은 화장터에 바로 갈 것이니 비석은 묘바닥에 묻고 마무리 잘해달라 부탁하고 간다.
70 이후 상덕은 잘 쓰고 갑니다. 하며 100원 73동전 하나를 묘바닥에 던지고 따라 내려간다. 이어 상덕이 운구차 운전을 할 영근에게 염도 못한 망자가 안에 누워 계시니 정중히 모시자고 하자 영근은 내가 대통령 염하는 사람이라며다 끝났다고 긴장 풀라며 웃는다. 74잠시 후 운구차는 화장터로 향하기 시작한다. 한편 파묘했던 일꾼들은 비석을 바닥에 묻고서도 아직 구덩이 주변에 남아있다. 짬짱으로 보이는 일꾼 75이 파묘했던 자리에서 땅을 쑤시며 뭔가 돈 될 만한 것을 찾는다. 다른 일꾼들은 없어 보이니 가자며 퇴근을 종용한다. 그때 땅 속에서 머리가 시커먼 털로 뒤덮여 있는 뱀 한 마리가 스멀스멀 기어나와 일꾼의 가랑이 사이로 나타난다. 그걸 본 일꾼이 화들짝 놀라 뱀의 허리를 삽으로 냅다 찍어버리자 뱀이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지르더니 인간 여자의 얼굴이 드러난다. 76, 77뱀의 비명소리가 온 산을 떨치는 순간 산 아래 있던 화림과 봉길이 동시에 귀를 잡는다. 화림은 뭔가 불길한 듯 구름을 바라보는데 봉길은 귀가 간지러운지 후비적거린다. 일꾼들이 불안한 표정을 짓는데 갑자기 돌풍과 함께 먹구름이 몰려들어 일대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고 78산을 내려가던 영근과 상덕은 갑자기 내리는 비에 이게 뭐니 거다 하고 꺼림칙해한다. 결국 운구 행렬의 선두인 운구차가 갓길에 정차한다. 뒤이어 차들이 따라 멈춘다. 상덕이 영근과 비를 맞으며 잠시 상의를 하고는 박지용의 차로 와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비가 와서 화장을 좀 미뤄야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이에 박지용은 밖에서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묻자 상덕은 이렇게 비 오는 날에 화장을 하게 되면 망자가 절대로 좋은 곳에 못 간다며 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직업 윤리상 말씀을 드리는 거라 말한다. 이런 일이 가끔 있긴 하다며 이럴 때는 인근 병원 영안실에 육고를 안치해놨다가 손 없는 날에 다시 화장을 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지용이 병원에 가면 장례 신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주저하지만 79구 때 영근이 형님 하고 상덕을 부르더니 병원하고 통화가 됐다며 지금 바로 가면 된다고 한다. 상덕은 박지용에게 다 아는 사이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이후 고성군립병원 장례식장 건물 한쪽에서 고영근과 장례식장 관리소장 김서연이 우산을 같이 쓰며 나오고 있다. 소장이 이장을 했다면서 관째로 들어온다는 게 뭔 말이냐며 의문을 가짜 80 영근은 상주가 개관을 못하게 한다면서 돈 봉투를 슬쩍 찔러준다. 소장이 손사래를 치자 영근은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이러나 하는 얼굴로 다시 주고 소장은 받아 챙긴다. 장례식장이 마침 오늘 마지막 팀이 나가서 한산하긴 하다는 소장이 장례식장 앞에 주차된 운구차를 보고는 아이고 화장날 비 오고 한번 떠나기도 힘드시네 저분은 80이라고 탄식한다. 잠시 후 영근과 소장이 관을 카트에 실어서 건물 내부로 끌고 간다. 한편 한 대형 세단 옆에 박지용이 우산을 들고 옆에 서서 차 안에 고모와 대화를 한다. 고모가 다시 나를 잡아야 한다고? 하고 묻자 네하고 대답한다. 고모는 근데 저 사람들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니? 하고 묻자 박지용은 줄 만큼 주고 할 말만 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답한다. 이어 고모가 마침 시간이 생겼으니 선산에 조용히 모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자. 난 여전히 화장하는 건 반대다. 내 아버지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말한다. 박지용은 듣기만 할 뿐이다. 영안실 한가운데에 관을 안치한 영근은 관에 묻은 흙을 걸레로 닦아내고 있고 소장은 개관을 못하게 한다니까 관째로 일단 여기에 두자고 말한다. 습도를 맞추고 나서 소장은 이하관이 한볕을 했는 모양이네 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나간다. 나가는 길에 상덕이 마침 들어오고 서로 오랜만이라며 인사한다. 상덕은 영근에게 상주하고 유족들은 다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고 화림이네는 뭐 좀 하고 온다고 한 후 날도 으슬으슬한데 뜨뜻하게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고 있으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 좀 갔다 오겠다고 말한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와중에 상덕이 향한 곳은 묘소로 가는 길에 보았던 절 보국사. 상덕이 우산을 쓰고 절로 향하는데 절 앞을 지키는 백구가 계속 짖는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덕. 82대웅전 앞에 서 있는데 그때 뒤에서 보살 83위 종구 한 명이 비옷을 입고 비료 포대 같은 걸 들고 들어오며 처음 뵙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며 방문 목적을 묻는다. 상덕은 실례했다며 지나가다가 도로의 표지판을 봤는데 보국사 표지판에 풍수지리 표식이 돼 있어서 의아해 보여서 찾아왔다고 말한다. 그러자 보살이 혹시 직관이세요? 하고 묻자 상덕이 예 전 관한 최이중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요. 저는 뭐 혼자 겨우겨우 땅 파먹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을 소개한다. 보살이 말하길 여기가 좀 초라해 보이기는 해도 100년이 넘게 명맥을 이어온 곳입니다. 처음 여기 보국사를 만드신 주지스님께서 풍수에 아주 능하셔서 꽤 이름을 날리셨지요. 하고 자랑한다. 상덕은 아예 여기 자리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주지스님 법명이 혹시 기순회인가요? 하고 물어본다. 보살은 처음 듣는다는 얼굴로 기순회요? 아니에요. 원봉 스님이십니다. 근데 뭐 때문에 여쭤보시는지? 하고 대묻자. 상덕은 저기 저 산 꼭대기 위에 이름 없는 무덤이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 해서. 그러자 그럼요.
그게 지금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보살이 답한다. 상덕은 무슨 소문이요? 하고 조심스레 묻는다. 화면은 영안실 문 밖. 소장이 퇴근하며 영근에게 으슥한데 혼자 있지 말고 건너편에 가서 육개장이라도 한 그릇 하라고 한다. 영근은 걱정 말라면서 수고했다는 인사와 함께 소장을 배웅한다. 영근은 영안실에 다시 들어오는데 왜 메뉴를 지들이 정해줘? 하며 투덜거리며 관 밑에 떨어진 흙을 빗자루로 쓴다. 보국사 보살은 그 무덤에 보물이 묻혀있다는 소문이 돌았었다고 말한다. 조선 최고 갑부의 무덤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무도 모르는 왕릉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 도굴꾼들이 꽤나 몰려왔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다 잡혀가고 북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었대나? 뭐래나? 하면서 창고로 상덕을 데리고 들어간다. 도굴은 시도도 못했다고 들었다며 높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경비가 아주 삼엄해가지고 접근도 하기 힘들었다고 전한다. 보살은 창고 안쪽에서 천막을 들추어 어떤 나무 상자 속에 든 쇠말뚝들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이 놓고 간 장비들이라 말한다. 상덕은 그 쇠말뚝들을 유심히 살펴본다. 보살이 그런데 그 무덤은 왜 물어보십니까? 하고 묻자 상덕이 답하길 제가 오늘 그 무덤을 팠습니다. 영안실의 검은 그림자가 들이운다. 관을 향해 다가오는 남성의 실루엣. 손에는 장도리를 들었다. 보살은 상덕에게 묻는다. 어떻게 금은 보화가 있던가요? 그때 쾅하고 장도리의 노루발이 관과 뚜껑 틈에 박힌다. 범인은 관리소장. 아무도 없는 틈에 돌아와서 관 뚜껑을 열려는 것이었다. 84, 85이 때 영근은 맞은편 식당에서 육개장을 먹고 있다. 거의 다 열려갈 때쯤 마침 화림과 봉길이 영안실에 도착하고 봉길이 이 장면을 보고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하고 외쳐보지만 소장은 관 뚜껑을 결국 열어버린다. 그 순간 관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고함을 지르며 화림을 통과해 지나가자 화림은 혼절해버리고 봉길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며 그녀를 부축한다. 범행 현장을 들킨 소장은 밖으로 도망친다. 86. 5. 홀령. 영안실의 관이 중앙에 그 가운데 소제목이 떠있다. 빗속을 상덕의 차가 내달리고 있다. 상덕이 전화를 받고는 놀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관이 열려있다니? 영근이 병원 응급실로 들어오며 관리인을 욕한다. 아이씨 손모가지하고는 씨. 줄 만큼 줬으면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어쩐지 눈깔 이상하더라. 영근이 응급실 침대 커튼 한쪽을 열어보자 다행히 침대에 앉아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화림.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자 봉길이 모가 선생님 87을 지나갔다고 말한다. 영근이 모가 지나갔다고 되묻자 화림의 코에서는 코피가 뚝뚝 떨어진다. 그때 상덕도 도착한다. 화림은 휴지로 코를 닦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존나 험한 게. 88. 늦은 밤 미국 LA 박지용의 저택. 1층에서는 박지용의 모 배정자가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다. 2층에 있는 박지용의 부 박종수는 휠체어에 탄 채 창밖을 보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하고 부른다. 그러자 홀령의 목소리가 종수나. 내 새끼. 문을 열어주렴. 이라고 하며 노인이 된 아들에게 속삭이고 종수는 아버지. 들어오셔요. 하며 창문을 살짝 연다. 그러자 갑자기 뒤편 식탁에서 뭔가를 개걸스레 먹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소리가 들리자 박종순이 뒤를 돌아보지만 식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박종순이 아버지를 나지막하게 부르면서 식탁을 바라보고 말한다. 그때 창문으로 무언가 흉측한 존재가 비치며 스테이크를 손에 들고 개걸스레 먹고 있다가 아버지하고 부르는 소리에 먹기를 멈춘다. 입가에서 고기가 툭 떨어지고 홀령이 아들을 돌아본다. 89구 시각 1층에서는 의뢰자의 어머니 배정자가 위스키 잔을 들고 TV에 나오는 탱고를 보며 홀로 춤을 추고 있다. 식탁으로 옮겨온 박종순. 전등이 살짝 어두워졌다가 밝아진다. 그때 홀령의 목소리가 들린다. 찾고 총명하던 우리 강아지. 홀령이 박종순의 뒤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다. 여긴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네 애비는 춥고 배고프단다. 박종순은 눈가가 촉촉해져 죄송합니다. 하고 불효를 사죄한다. 홀령이 박종순의 가슴으로 손을 가져가는 게 거울에 비친다. 곧 심장을 움켜쥐어 쥐어짜기 시작한다. 박종순은 매우 고통스러워한다. 901층에서 탱고에 심취해 거실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배정자. 어느샌가 유리창에는 그녀와 손을 맞잡고 춤을 추는 홀령이 함께 비친다. 잠시 후 저택에 그녀의 비명이 울려 퍼진다. 그 시각 박지용이 묵고 있는 서울의 호텔방. 식탁 위에 있는 휴대폰에 전화가 와 진동이 울리고 있다. 박지용은 옷을 입은 채 욕조 안에 쓰러진 듯 자고 있다. 상덕이 빗속을 헤치며 서울로 향하고 있고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 91상덕이 출발 전 화림과 대화한 내용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배정자는 목이 졸리는 듯 바닥에서 목을 부여잡고 발버둥치고 있고 2층에 있는 박종수는 이미 죽은 듯 바닥에 쓰러져 있다.
화림은 지금 혼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며 상주가 위험할 것이니 선생님은 빨리 서울로 먼저 가보라고 하고 그동안 저희는 혼을 여기로 다시 불러오겠다 한다. 화림이 차 트렁크를 여니 안에는 갖가지 무구들이 있다. 붉은 브레이크 등에 비친 상덕과 화림. 상덕은 지금 여기서 혼 부르기를 하냐고 놀란다. 화림은 100년을 그 밑에서 그렇게 소리쳤는데 아무도 꺼내주지 않았으니 혼이 주무만 남아있어지 핏줄들 전부 찾아갈 거라고 답한다. 영안실에는 화림, 봉길, 영근 세 사람이 홀령을 다시 불러와 잡는 혼 부르기를 준비한다. 혼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기로 한 봉길의 몸에 붉은 천을 둘러매주면서 영근은 하기 싫다고 중얼거린다. 봉길 역시 혼 부르기는 정말 하기 싫다고 투덜대며 화림은 영안실 바닥에 간편하게 차린 제사상에 있는 말린 명태포의 소주를 몇 차례 붓고는 소주병을 입으로 가져가 한껏들이 붓는다. 영근은 어디선가에서 화환을 가져와 영안실 내부 CCTV를 가리고 굿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루에 2탕씩 괜찮겠어들? 하고 묻자 봉길은 괜찮습니다. 대답하며 양말을 벗고 솔가지에 흰 천을 두른 무구를 손에 쥔다. 화림은 영근에게 고 장로님은 타이밍 잘 맞추셔야 해요. 들어오면 바로 붙들어야 돼요. 하고 주의를 준다. 영근은 봉길의 허리에 묶인 금줄을 마치 줄다리기 하듯 잡고 준비한다. 준비가 끝나자 화림이 징을 치면서 경문을 읊기 시작한다. 92봉길도 휘파람을 불기 시작한다. 화림의 톡경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서울의 박지용은 물이 찬 욕조 안에서 여전히 누워 자고 있다. 톡경 소리와 징소리가 고조되고 영근도 톡경 소리에 맞춰서 오소서 오소서 하고 추임새를 넣는다. 화림의 톡경 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지용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다가 귀 옆에서 어떤 형체가 갑작스레 비명을 지른다. 박지용이 화들짝 놀라 깨어난다. 땀에 흠뻑 젖은 채 숨을 몰아 쉬는 박지용이 지금까지 욕조에 있던 것은 꿈이었고 사실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던 것을 깨닫는다. 솔가지를 흔들면서 흐느적대는 봉길의 몸에도 슬슬 입질이 오자 영근도 느꼈는지 자다 오셨다 허잇 하고 추임새를 넣는다. 밖에서는 천둥번개가 치는데 오신다 오신다 하는 영근의 추임새와 화림의 톡경 소리, 징소리가 더욱 고조되자 봉길이 뜀뛰는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어느 순간 잡고 있던 무구를 떨어뜨린다. 화림이 서서히 봉길에게 다가서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던 봉길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데 영근은 문득 영안실 내부에 걸려있는 거울을 보고 거기에 봉길이 아니라 할아버지 홀령 93이 비친 것을 발견한다. 홀령이 씩씩대며 화림에게 달려들려 하자 영근이 즉시 금줄을 잡아 당겨 막아 세운다. 화림은 홀령의 빙의된 봉길의 얼굴을 기죽지 않고 마주보면서 할배요. 거기 누구셔요? 예? 그때 봉길이 살짝 흐느적하며 흔들리자 화림이 봉길아 놓지마 하고 호통친다. 홀령이 다시 화림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화림이 살살 달랜다. 아이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셨어? 말씀을 해보셔요. 예? 오늘 여기서 다 풀고 가셔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그러나 빙의된 봉길은 할아버지 목소리로 내 새끼들 데리고 갈라고 라며 낄낄거린다. 화림이 그건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봉길이 입에서 피를 쏟아낸다. 화림은 영근을 보며 홀령을 놓쳤다고 말한다. 천둥번개가 치는 가운데 관이 클로즈업 된다. 박지용이 침대에서 숨을 몰아쉬는 그때 식탁에 있던 폰이 울린다. 박지용이 전화를 받는다. 지용 예 여보세요? 전화. 김상덕입니다. 사장님. 아무 일 없으세요? 지용 예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 다행이네요. 아니 그게 저 좀 일이 생겨서 제가 지금 좀 급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쿵쿵쿵 울린다. 박지용이 방문 쪽으로 이동한다. 전화 좀 늦었지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